자, 이 강을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방금 전에 촬영해놓고 제가 제 얼굴 이렇게 봤는데, 야, 진짜 얼굴 많이 타기도 했고, 살도 많이 쪘네요. 여기 오니까 되게 제가 한여름에 지금 이제 10월 촬영한 날짜가 10월 20일인데, 막 한여름에 제가 막 뭐야 여기 야외 수영장이 있는데 여름 내내 거기 막 수영장 다녔거든요. 갔더니 살이 진짜 많이 타고 선크림 아무리 발라도 여기는 그 미국 남부여가지고 답이 없어요. 그래도 여기 이제 한국 분들이 좀 계시는데 한국 분들이 저를 보면서 야 이렇게 새하였던 사람이 이렇게 새까맣게 되는구나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래도 한국 가면 좀 복구가 될 거다 이렇게 위안의 말씀을 주시는데 저도 믿고 있어요. 그걸 믿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으면 이제 먹는 게 확실히 뭐든지 이렇게 막 우유 들어가고 기름 들어가고 버터 들어가고 막 그래서 살이 좀 찌는데 뭔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렇게 막 풍토에 맞는 체형, 체질, 비주얼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가면 막 다들 복구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믿고 그냥 버티고 있는데 아무튼 자 시작을 해볼게요. 놀랬어요. 정말 놀랬습니다. 자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 놀라셨죠? 1강 보시고 얼마나 놀라셨을까? 저도 놀랐는데 자 시작을 해볼게요. 어디 표시냐면 12쪽 여기 행정법 법원부터 해서 13쪽을 보시면 되겠죠. 13쪽 자 13쪽을 보시면 법원 성문법원부터 볼 텐데 뭐 다 아시는 얘기죠. 법원이란 법의 연원의 줄임말로서 법을 물에서 비웠는데 됐고 동그라미 2번 법원은 그 source of law는 성문법원, 불문법원, 국제법 등으로 구분된다. 근데 이 법원들 간에 상충되거나 모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냐? 상위법 우선의 원칙. 뭔 소리야? 위에 있는 게 이긴다 이 소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헌법적 지위가 있는 게 법률적 지위가 있는 것을 이긴다. 뭐 그런 얘기죠. 그다음 특별법 우선의 원칙. 어떤 법이 있는데 얘네 아까 조금 한번 싹 다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고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해결이 되고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면 신법 우선의 원칙으로 해결이 된다는 말인데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뭔지는 설명을 했죠. 그 다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이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을 때 뭐가 이기겠어요? 그럴 때는 일반법이 제껴지고 특별법이 적용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구법과 신법이 있을 때 법이 옛날 법이 있고 새로운 법이 있을 때 둘 중에 뭐가 지금 더 상황을 규율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겠어요? 당연히 신법이죠. 그것이 우선의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고 그다음 성문의 법원에는 헌법, 법률, 법규명령이 있는데 행정규칙이 헌법의 법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학자들은 싸우고 있고 대법원은 아니라고 보죠. 왜 아니라고 봐요? 법원이라는 것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재료들인데 맞죠? 그런데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우리 대법원이 재판을 할 때 법적 판단의 기준인지 아닌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법원은 구속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법원이 되지 못하겠죠. 뭐라는 거 법원 그러니까 앞에 법원은 그러니까 법원은 코트예요. 코트를 구속하지 못한다면 source of law가 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왜냐하면 판사들의 재판을 얽어매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대외적 효력이 없으니까. 대외적 효력이 없다는 것은 행정조직에서만 법이고 그 바깥을 벗어난 법이 아닌 걸로 취급된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래서 행정조직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법원 인정되려면 대외적 효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됐고 그 다음 4번은 우리 기본 강의 때 안 했던 내용인데 우리 학자들과 대법원이 요즘 요거에 약간 심취해 있어요. 출제는 안 됐는데 요것에 막 연구가 집중되고 있어요. 뭐? 법 규정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논의가 집중되고 있어요. 보시면 그 동그라미 4번이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의 법원은 상위의 법원에 어긋나는 경우 무효가 되죠. 왜요? 공정력이 없으니까. 뭐 빼고 다 그냥 위법하면 무효인 거예요. 행정행위 빼고. 예를 들어 법규명령이 헌법에 어긋난다. 그럼 무효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과연 헌법이 있고 법규명령 있을 때 이게 어긋나는 것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되겠죠. 대법원은 하위 법원이 상위 법원에 명백히 누가 봐도 이건 충돌이야. 그럴 때 명백히 지적되는 경우 빼고는 하위 법원이 상위 법원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봐요. 가급적 상위 법원과 하위 법원이 충돌하지 않는 거라고 해석을 함으로 얘를 밑에 거를요. 하위 법원을 그렇게 해석함으로써 하위 법원을 가급적 효력을 날려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또 대법원은 상위 법원과 하위 법원의 관계가 아니라 어느 하나가 적용 우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영역의 규범들 사이에서 일견 모순 충돌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상호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양자의 모순 충돌을 이유로 쉽게 무효라고 보지 마라. 그러니까 모순 충돌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이거 겉으로 보기 되게 모순처럼 보이지. 근데 모순 충돌 아니야. 모순 충돌이 아니게끔 만드는 방식으로 해석을 개발해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급적 만들어진 법의 효력을 날려버리지 않으려고 애써라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관계법률 사이에 모순 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법원은 그러한 모순 충돌을 해소하는 방식의 법령 해석을 제시해야 될 임무가 있다. 이런 표현까지 썼으니까 뭔가 별거 아닌데 되게 멋있잖아요. 고유한 임무가 있다는 걸 법령 해석을 제시해야 될 고유한 임무가 있다. 막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학자들이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이거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연구 집중되고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됐고, 자, 그 다음에 관련 조문 정리. 이건 그냥 보시면 되고. 자, 강의할게. 3번이죠. 지금 13쪽 3번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도 행정법의 법원이다. 뭐야? 뭐라는 거야? 법원이냐 아니냐 물어보는 건데. 자, 뭐 물어보는 거겠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은 원칙적으로 형식적으로 법규명령의 일종이죠. 맞죠? 맞죠? 그런데 대외적 효력이 실질적으로까지 있어야 법규명령이고 그러니까 대외적 효력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법원으로 기능할 텐데 이것만 봐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죠. 근데 이걸 정선지로 처리하고 있어요. 그 출제위원회 출제 의도는 무엇인 것 같냐면 중앙선거 관련의 규칙 헌법전에 등장하는 9가지 중 하나지. 그러니까 형식적 법규명령 중 하나지. 그런데 원래 형식적 법규명령이면 대외적 효력도 원래 있는 건데 행정, 입법, 실무가 이상해가지고 형식이 법규명령인데 실질도 법규명령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긴 하지만 그런 복잡한 논이 다 제껴놓고 중앙선거 관련의 규칙 원칙적으로는 헌법전에 등장하니까 법규명령의 형식 중 하나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대외적 효력이 있겠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법원이잖아 원래.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자 보시면 4-1번도 원래 강의 안 하려고 했는데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 조례도 행정법에 보고가 된다. 뭐라는 거야? 조례가 법원이냐 물어보는 건데 조례가 대외적 효력이 있으면 법원이겠고 아니면 아니겠죠. 그런데 자 헌법 아까 여기 보시면 117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됐고 법령에 보면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명문을 규정을 두고 있다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조례 헌법전에 등장하지. 그러니까 형식적 법규명령이지. 그러니까 대외적 효력이 있지. 그러니까 법원이야 법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출제하고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네, 됐고 그 다음에 자 13번 질문 정도 가볼까요? 얘는 최신 판례인데 출제된 건 아니에요. 최신 판례라 깔았는데 학자들이 이거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단탕 판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어느 장애가 특정한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조 1항 별표 1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2조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함이 분명할 뿐 아니라 모법과 위시행령 조항의 내용과 체계 비춰볼 때 위시행령 조항이 그 장애를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전제에 서 있다고 새길 수 없고 새긴다 그렇게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꼭 이런 표현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이런 거 쓰면 한국어 잘하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 그래서 되게 이런 거 좋아해요. 아무튼 잡설이 죄송해요. 새길 수 없고 죄송해요. 예. 단순한 행정입법에 미비가 있을 뿐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행정처럼 그 장애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자,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장애인복지법이라는 법률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런 사람들은 장애인이니까 그러니까 장애인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한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복지 혜택을 주겠어라고 장애인복지법을 만들었는데 장애인복지법의 하위 규범인 시행령, 대통령령에서 장애인? 그렇게 추상적으로 규정하면 알 수가 없잖아 라고 해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장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정의 규정에 따라 법에 있는 정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쭉 나열했단 말이에요. 나열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었냐면 뚜렛이 없었어요. 그 뚜렛 아시죠? 틱이라고 말하는 거. 그래서 그 뚜렛 증후군이 있는 사람이 나 장애인이야. 나도 장애인이야. 그래서 일상생활 불가능해. 그래서 나에게도
복지 혜택을 줘 이렇게 얘기했더니 행정청이 어떻게 했냐면 시행령 별표에 장애인에 해당하는 그 유형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넌 어떤데? 그래서 안 돼 이렇게 얘기해서 이 사람이 싸운 거죠. 그 뚜렛 증후군이 있는 사람이 싸웠는데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을까요? 이 결론 뭐라고 했을까요? 야, 시행령 별표에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거는 법률인 장애인복지법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걸 구체화하려고 그렇게 나열하고 있는 것뿐이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장애인이라는 취지가 장애인복지법 2조는 그런 취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뚜렛 증후군도 일상생활 불가능한 그 장애인 개념에 해당할 수 있다라면 거기에 해당돼 라고 한 사건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요건 저의 그 설명일 뿐이에요. 출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몰랐다는 전제 아래 이거 그냥 문구 툭 던졌을 때 OX 판단할 수 있니?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이것들은 그 회독수가 반복되면 여러분 이거 제껴내세요. 이거를 오히려 보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보면 시험장에서 요것만 던져주는데 이것만 보면 OX 판단 못하면서 이걸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시험장에서는 요것만 던져주니까 회독수가 제가 볼 땐 3회독부터는 이거 제거하면서 봐주세요. 그렇게 공부하세요. 됐고, 자 국제법 하시면 국제법 주요 개념 정리 1번 볼까요? 국제법은 각종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통틀을 거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 헌법 6조 1항에 보면 관련 조문 정리에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는 효력을 가진다 라고 해서 실제 행정법 시험에서 중요한 건 이 조약 부분인데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헌법전에 이렇게 맞물려서. 그래서 이건 원래는 헌법의 영역인데 출제되고 있어요.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만 다뤄보려고 보시면 다시 가볼게요. 주요 개념 정리. 국제법은 각종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통틀을 거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국제법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있는데 심화 강의 때만 하는 거예요. 기본 강의 때 안 했던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는 거는 유엔 원장, 제네바 협약, 외교관의 면책 특권처럼 어떤 국가가 나 그거 동의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당연히 그거 법이지 라고 통용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행정법의 법원의 일종인 국제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냥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요것도 출제가 이게 아마 모의고사가 출제가 됐던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원래 헌법의 영역인데 그냥 단타형으로 기억해 주세요. 그 출제 범위를 그러니까 변별력 확보 목적으로 넓혔을 때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별도 입법 조치가 없어도 국내법으로 수용되어 행정법에 적용된다고 한다. 뭔 소리냐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는 건 국가의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거는 국가가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실제로 동의했지만 제네바 협약에 우리가 동의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거는 법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의 영역인데 단타형으로 기억해 주세요. 됐고. 그 다음 3번 이거 기본 강의 때 했던 거죠. 조약은 원래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체결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자 국가 간이니까 예를 들어 대한민국과 미국 있는데 대한민국과 미국이라는 자 복습 법에서는 국가를 한 마리 법인으로 취급하죠. 그래서 이 법인과 이 법인 사이에 법률 관계를 체결하는 게 조약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만 효력이 있는 게 원칙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법인과 미국이라는 법인 사이에서만 효력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내포하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의 법률 관계를 체결하는 게 조약이니까 미국과 유대용 사이에는 법률 관계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억. 보통 대한민국과 그 상대국 사이에서만 효력 갖지만 성질에 따라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유대용과 미국 사이 효력을 갖는 경우도 있기는 있다 라고 하는데 요것도 깊이 있게 들어가면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뭐가 원칙이다? 이 기억 부분. 그러니까 원래 유대용과 미국 사이의 법률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한민국과 미국이라는 각각의 법인 사이에만 효력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관련 조문 정리 보시면 38조 뭐 1항 있는데 3항 있는데 요건 뭐냐면 자 변별력 확보 목적으로 출제되는 게 어떻게 더럽게 출제하는지 보여드릴게요. 4번 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명문을 규정한 경우도 현행법상 존재한다. OX?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편법 38조 3항이 그 예다. 뭔 소리냐면 자 우편법 38조에 보면 국제 우편물에 관한 손해배상 액은
조약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다시 가봐요. 죄송해요, 오락가락해서 관련 종리가 한눈에 안 들어와서 그래요. 이 38조 3항에 보면 조약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라고 했죠. 그러면 조약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정한 국내법보다 더 우선한다는 소리죠. 맞죠? 그래서 이런 조문도 있기는 있냐? OX 물어봤는데 그냥 단타형이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현행법상 존재하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는데 대부분은 존재해요. 대부분 존재해요. 대부분? 여기서 말하는 대부분이라는 건 한 70% 정도는? 그래서 자 물론 저를 욕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럴 때는 yes로 답하세요. yes로. 다만 이건 아니에요. 뭐 이런 규정이 행정절차법에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 있죠. 막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는 행정법상 명문 규정 존재하냐? X죠, 그죠? 그런 건 원래 알아야 될 필수 지식인 거고, 그거 말고 딱 시험장 갔는데 뭐라는 거야 했을 때 있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시라고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배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또 강의할게. 8번 하나 건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8번 심표시가 안 됐는데 좀 강의할 필요가 있어서, 회원국 정부의 반덤핑 부과 처분이 회원국 정부, 뭐의 회원국? WTO 회원국에 문제가 됐어요. 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 이유만으로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WTO 협정은 조약인데 그것은 국가들 사이에 맺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중국 정부는 너랑 그런 법률 관계를 맺은 적이 없으니까. 이해되죠? 네. 그래서 8번, 8-1, 8-2 다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출제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무슨 얘기 한다고요? 조약은 원칙적으로 국가랑 국가가 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가의 국민과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분쟁에는 조약이 적용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아닌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아니고, 지금까지 출제된 그리고 지금까지 판례가 나온 모든 판례들은 전부 다 아니라고 본 것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나왔다 그럼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16쪽으로 가셔서 불문법원 들어가 볼까요? 불문법원은 중요하죠. 왜냐면 여기는 막 알아들 수 없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중요하다기보다 알아들 수 없는 표현이 있어서 강의가 좀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요 개념 1번, 불문법원의 종류는 아래 표가 정리된다. 요 아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이렇게 있는데 정리된다. 관수법의 핵심은, 그 중에 불문법원 중 하나로 관수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 핵심은 법제화되지 못한, 성문화되지 못한 관행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들 사이에 법적 확신을 얻게 되면 그것도 재판할 때 판사가 재판할 때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데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됐고, 그 다음 선생님 이 문장 근데 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관수법 얘기 왜 하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관수법이 행정법에 중요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고, 자 그다음 요 표가 중요한 거죠. 관수법, 행정선례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중적 관수법이 있다. 이거 중요한 거죠. 관수법에는 다시 불문법의 하나로 관수법이라는 게 있는데, 관수법에는 행정선례법과 민중적 관수법이 있어요. 요게 행정법 전체에서 딱 요 파트에서만 한 번 등장하는데, 요 파트에서만 한 번 등장하는데 출제가 빈번해요. 그래서 정확히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있다. 행정선례법 뭐죠? 행정선례법은 행정부가 행정처의 어떤 사무처리 방식이 오랫동안 반복됨으로써 국민들 사이에 그거에 대한 법적 확신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비과세 관행 같은 게 여기 해당해요. 무슨 말이냐면, 행정부가 예를 들어 국세청 세무서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 부분은 세금을 안 때리네. 그러면 이거는 세금 안 때리는 게 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된 것, 그것을 비과세 관행이 거기에 해당하는 거고, 비과세 관행이 행정선례법 대표적인 예라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비과세 관행의 흔한 예 뭐가 있냐면, 과거에 국세청이 그 한국 마사회에서 경마 사업을 해가지고 그거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때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비과세 관행이라고 인정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자 동그라미 2번 바로 들어가 볼까요? 국세기본법이랑 행정절차법에 보면, 자 행정선례법이라는
학자들이 만든 개념이 있는데 그것도 학자들은 행정선례법도 법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우리 실제 법체계도 그러한가? 응, 이렇게 본 규정이 있대요. 그래서 다시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불문법원 중 하나로 관습법이 있다라고 학자들이 분류해 놓고 관습법에는 행정선례법과 민중적 관습법이 있다라고 학자들이 분류를 하는데 우리 법 시스템도 명문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표현이 자주 나와요. 계속 이게 나와요. 그게 뭔 소리인지 방금 설명한 거예요. 국세기본법과 행정절차법에 행정선례법 법원성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요. 어디? 18조 3항과 4조 2항이에요. 어디 가볼까요? 18조 3항 보시면 여기요. 여기 볼게요. 국세기본법.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과세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런 관행이 일반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다면 그것도 법으로 인정해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밑줄근대 행정절차법 4조 2항에도 그렇게 밑줄근대 하고 있죠. 그래서 명문으로 행정선례법이 그러한 관행도 법적인 효력을 우리가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 자 민중적 관습법, 행정법 관계에서 행정법 관계에 관한 관행이 민중 사이에서, 그러니까 행정부가 개입된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이거 법 아니야? 이렇게 인식하게 된 것도 있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계속됨으로써 그것이 다수 국민에 의해 법으로 인식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입어권, 관습상 유수사용권. 이 유수는 흐르는 물이라는 소리예요. 그 물을 땡겨다 쓸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 수산업법 40조에 보면 민중적 관습법인 입어권의 법적 효력, 즉 법원성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대요. 자, 입어권이 뭔지 몰라도 돼요. 이걸 뭐 다르게 표현하면 옛날 수산업법상 옛날 법에는 이걸 관행업권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자, 수험적으로 정리해드리면 입어권이 민중적 관습법의 예다. 5. 수산업법상 구수산업법상 관행업권이 민중적 관습법의 예다. 5. 그냥 관행어업권이 민중적 관습법의 예다. 5.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관습상 유수사용권이 민중적 관습법의 예다. 그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 또 수산업법 40조에 민중적 관습법인 입어권의 법적 효력 혹은 법원성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냐? 5. 그렇게 처리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입어권이 도대체 뭐예요? 뭐 하는 거냐면, 저도 이거 어촌 안 살아서 잘 모르는데, 어촌을 안 살아서 수산업법 40조에 보면 마을어업의 어업권자는 입어자에게, 그러니까 마을어업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바다는 그 어민들의 것이에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거예요? 대한민국의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물고기 잡으려면 그 대한민국 재산이라고요. 고등어, 오징어 대한민국 재산이라고요. 법적으로는. 그러면 거기 잡을 수 있게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락 혹은 허용, 아무튼 이게 수익적 행정 행위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받은 사람을 어업권자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어장, 그 바다 중에 일부는 특정인에게만 배타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이 거기다 다 물고기 잡아도 돼요 라고 해서 마을 어업의 어업권을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공식적으로 국가로부터, 행정청으로부터 그렇게 권한을 부여받던 건 아닌데, 옛날부터, 여기서 말하는 옛날부터라는 건 막 1930년대부터 30년대 때부터 그냥 거기에 내가 허락받은 적은 없는데 계속 거기 물고기 잡고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국가로부터, 행정청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한을 박탈할 수가 없으니까, 과거에 전통적으로 그렇게 물고기 잡아오시던 분들은 그럼 신고만 하세요. 신고만 해서 신고하면 거기에 적법한 권한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 이제 입어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몰라도 돼요. 저도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이 민중적 관습법의 예 중 하나로 등장하고, 그것도 법원성이 있어 라고 인정하고 있는 명문의 규정이 수산업법에 존재한다. 거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것이 불문법원이냐? 그러니까 판례 중 하나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도. 근데 얘도 법원 중 하나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헌법재판소법 47조에 보면, 47조 가볼까요? 아래 어디냐면 17조기요. 1항 법률 위헌결정은 법원,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 코트죠.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얽어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 보면 16쪽으로 돌아가 보시면 47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은 법원의 재판을 얽어매니까 법원이야 이렇게 봐요. 왜? 법원이라는 거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재료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근데 비교할 걸로 판례법이라는 게 있어요. 판례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판례와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판례는 헌법재판소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재판을 하는 기관인 일반 법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번 판례법이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일반 법원의 재판 결과 법으로 기능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것을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법원성을 인정해요. 그런데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대륙법계 국가라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는 것에 불과할 뿐 법원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죠. 여기서 사실상의 구속력 갖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기본 강의 때 썼는데 그냥 하급심 판사들이 이렇게 판단한 적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그러면 그거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 대법원에서 과거에 판단했던 그 판결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급 법원이 재판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재판 잘못됐어 이렇게 보진 않는다는 거죠. 법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조리랑 법령사 나타나있지 않지만 국민들의 상식적인 정의감 그걸 말한다. 뭐 사물의 본질적 법칙을 말한다. 독일어인데 독일어 직역한 건데 뭐 그런 거다. 조리 있게 말 잘하네 이렇게 말한 거죠. 오타가 있네요. 조이가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조리죠. 조리에도 법원성이 인정되긴 하지만 최후의 법원으로서 잠깐만요. 표시 좀 해놓을게요. 조리에도 법원성이 인정되긴 하지만 최후의 법원으로서 법관이 보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조리도 법원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법적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판사가 재판할 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판사가 법 하나도 모르고 그냥 내가 상식대로 판단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리는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충적으로만 쓸 수 있다라고 봐요. 뭔 소리냐면 법 규정 살펴보고 뭐 다른 불문법원 살펴보고 그때도 아무 얘기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조리라도 끌어쓸 수 있는 컨셉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조리도 법원의 일종이라는 것은 행정적인 보편 타당 인정할 수 있는 상식에 반한 경우도 그 행정적인 위반한 것을 취급받게 된다는 말이다. 뭐 됐고 행정법 일반 원칙 뭔지 아시죠? 뭐 비례 원칙, 신뢰보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등이 있다. 자, 뭔지 아시죠? 근데 약간 이게 저도 행정법 맨 처음 공부할 때 그랬는데 공부에 짬이 안 차면 행정법 일반 원칙 그러면 아는데 행정법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 여기까지만 떠오르고 비신자부가 안 떠올라요. 비신자부가 뭐예요? 비례 원칙, 신뢰보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그 다음 부당결부금지 원칙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 평등의 원칙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근데 얘도 아무튼 불문법원의 일종이다 라는 거죠. 됐고 그 다음 자 기본 강의 때 안 했었는데 심화 강의 때만 다루는 주제를 좀 하나 건드려 볼게요. 이 동그라미 2번이요. 대법원은 조세행정과 관련된 비과세 관행이 관습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비과세 관행이 행정선례법의 일종이라고 했으니까 관습법 일종이겠죠. 근데 행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요런 사항에 대해서는 세금을 때리지 않겠어 라는 행정 관습이 있을 때 그것이 법원의 일종으로서 그러니까 이거 법이야 라고까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요거 복붙해서 자주 나와요.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존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냥 그저 세금을 실제로 그저라는 표현은 빼주세요. 실제로 세금을 부과 안 했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과세관청이 왜 부과 안 했냐면 이거는 세금 안 매겨야지 라는 의도에서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관습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왜 세금 안 매겼어요? 까먹었네. 이런 경우는 관습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니은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았다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만 이 의사는 묵시적으로도 표시될 수 있다고 봐요. 이 같은 의사는 꼭 명시적으로 나는 너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이거 하는 행동을 보니까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사하에 그렇게 행동한 것을 보겠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비과세 관행을 인정해 줄 수는 있다라는 거죠. 다시 부과 안 한 객관적 사실 플러스 의사 요 두 개가 있어야 되고 다만 이 의사는 명시적 의사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가 있는 경우까지 그 비과세 관행이 관습법으로 성립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겠다. 특히 여기 계속 볼게요. 넷째 줄 묵시적 표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해석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덕과 달리 그냥 이거 실수로 빠뜨렸네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의사표시란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다음 자 여기도 중요한데 참고로 비과세 관행은 신뢰보의 원칙과 관련하여서 관행도 신뢰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 관행과 관련해서는 신뢰보호 원칙 위반도 함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기본 강의 때는 안 했는데 비과세 관행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얘가
행정법적으로는 두 가지 영역과 관련이 된대요. 첫 번째 영역은 뭐냐면 관습법이라는 불문 법원이라는 법원이라는 컨셉과도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고, 자, 근데 비과세 관행을 왜 법원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니네가 세금을 안 매겨서 국민이 그게 법인 줄 알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뢰보호의 원칙과도 관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과세 관행이라는 것은 법 원 파트에서도 한번 등장하고요. 그 다음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 파트에서도 한번 등장해요. 두 군데 등장한다.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조금 말이 이상한가? 네, 다시요. 말 좀 실수했죠. 비과세 관행은 왜냐면 신뢰보호 원칙도 법원 일종이니까 다시요. 비과세 관행은 두 군데와 관련해서 등장하는데 행정 선례법과 관련해서 한번 등장하고요. 그 다음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해서 한번 등장한다 이런 얘기죠. 됐죠? 됐고, 자, 그 다음에 17쪽 가셔서 4번 보시면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선례구속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유사사건에서 상급심의 판결은 하급심을 구속한다. 무슨 말이냐면 법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예요. 대륙법계가 있고 영미법계가 있는데 영미법계에서는 그 판례가 법원으로 인정된다고 하죠. 그것을 라틴어로 스타레데키시스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 그걸 선례구속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선례구속의 원칙? 앞서 재판한 것이 다른 재판을 얽어매는 원칙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4번은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혹은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판례라고 부르기도 해요. 판례가 다른 판사의 재판을 이렇게 얽어매는 법원으로서 기능한다라는 것을 선례구속의 원칙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대륙법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영미법계에서는 적용된다라고 봐요. 단타형으로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여서 그렇지 않다 기억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7번 가보실까요? 민주적 관습은 흔하지 않지만 곡물 사용 관계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곡물 위에다 화살표 빼시고 예를 들어서 하천, 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바다 이용 관계 아까 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유수, 흐르는 물 사용 관계 막 이런 것들. 그래서 흔하진 않지만 이런 데 있다 등장하신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18쪽 가볼까요? 18쪽 다른 거 설명할 필요 없는데 이건 좀 설명해야 돼요. 안 중요한데 올해 소방간부 시험으로 출제가 돼가지고 18번이 아니라 18쪽에 12번이요. 죄송해요. 자, 갑종 근로소득세 지금은 없어진 개념이에요. 근데 그냥 이런 세금 아무튼 근로소득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를 과세하는 것이 세무행정의 관례가 돼 있다 하더라도 그 근거였던 시행규칙이 법률의 근거를 두고 있지 못하다면 그로 인하여 무효인 규정의 내용이 행정관습법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뭐라는 거야? 자, 아까 행정선례법 일종의 예시로 뭘 들었어요? 비과세 관행이 등장했죠. 근데 비과세 관행이라는 것은 그것이 존재하면 국민에게 유리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유리한 거죠. 맞죠? 유리한 거죠. 그래서 국민에게 유리한 행정선례는 법원으로서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인정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과세와 관련된 거죠. 오히려 세금을 때리는 것과 관련된 건데 법에 규정이 없는데 세금을 때려왔던 거예요. 그랬을 때는 침익적 작용이죠. 침익적 작용인데 자 이제 방금 했던 거 그 1강에서 했던 거 돌아가 보면 1강에서 했던 거 법률 유보의 원칙은 최소한 어디에는 언제나 적용돼요? 침익적 작용에는. 근데 법률 유보 원칙에서 말하는 그 법률이라는 건 뭐예요? 법률 혹은 위임받은 법규 명령이라고 해서 성문법만을 의미한다고요. 그죠? 다시 돌아가 봐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갑종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관행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법에 근거가 없네. 그러면 야 그게 아무리 관습이어도 그 관습이란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본 판례가 있어요. 기억해 주세요. 비과세 관행하고 좀 다르죠. 비과세 관행은 왜 인정됐다고요? 그게 유리하니까 존재하면 국민에게 유리하니까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존재하면 국민에게 불리하니까 아무리 관행이었어도 함부로 인정할 수 없고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법률의 근거를 두고 있지 못하다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13번은 설명했던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19쪽에 비례 원칙을 가서 볼까요? 비례 원칙. 자, 행정 적용함에 있어서는 달성하려는 목적과 주요 개념 정리예요. 어디 19쪽 끝장내기 11 비례 원칙 주요 개념 정리예요. 달성하는 목적과 그 실현을 위한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 균형과 있어야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됐고. 자, 다 설명했던 거고. 헌법 관련 주문 정리 볼게요. 헌법 31조 2항, 행정규제 기본법 5조 3항, 경찰관직무집행법 1조 2항, 행정절차법 48조 1항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비례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례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죠. 맞죠? 근데 행정법 일반 원칙 중 하나는 행정법 일반 원칙은 불문 법원 중 하나죠. 불문 법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에 규정이 없지만 법원으로서 인정되는 것을 말하죠. 그죠? 근데 그래서 원래 비례 원칙도 법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행정법 영역에서 당연하고 정당한 원칙으로 언제나 인정이 돼요. 근데 그 규정이 없어도 되는데 그걸 굳이 확인적으로 박아 넣은 명문의 규정들이 몇 개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냥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다만 자 37조 2항은 좀 꼼꼼하게 볼게요. 얘네들은 법률이지만 얘는 헌법에서 조금 중요하거든요. 자 31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이거 아까 했던 건데 그죠? 근데 했던 거지만 조금 달라요.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까는 어떤 맥락에 등장했었던 거냐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가지고 법률 유보 원칙 파트가 등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만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을 클로즈업 하려고 하는 건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는 자 아까는 어떤 맥락이 등장했다고요? 법률로 해라 라는 맥락이 등장했던 거고 지금은 어떤 맥락이 등장하는 거냐면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그것에 상응하게 그것에 비례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어디에도 비례 원칙 이런 글자가 등장하지 않는데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비례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비례 원칙은 헌법에 명문의 근거가 있다. 그럼 5예요. 5. 이해되세요? 그리고 자 예를 들어서 법률도 하나만 딱 예를 들어 볼게요. 행정규제 기본법 5조 3항에도 보면 비례 원칙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맞죠? 근데 목적 실현에 필요한 만큼만 해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도 비례 원칙 규정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또 여기도 밑에도 필요한 최소, 필요한 범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비례 원칙. 그러니까 규정이 없어도 원래 법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정법상 일반 원칙 중 하나인 비례 원칙을 명문의 규정으로 확인적으로 박아 넣은 규정들이 존재한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 얘기하고 있나? 그게 중요한 거죠. 됐고요. 자, 넘기면 다 혼자 보실 수 있거나 기본 강의 때 했던 거죠. 비례 원칙은 거기까지는 보시면 되겠네요. 다 해설 써놔가지고 혼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21조까지 쭉 넘어가셔서 자기구속의 원칙 끝장내기 12 볼게요. 자기구속의 원칙 주요 개념 정리 1번. 자기구속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행정결정을 함에 있어 동종의 사안에서 이전에 제3자에게 했던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해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아시죠? 이것은 왜 자기구속의 원칙이라고 이름 붙었냐면 입법부 그러니까 지금 행정기관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원칙을 자기구속의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입법부라는 타자가 만든 규칙에 의해 얽어매이는 게 아니라 네가 한 짓 때문에 얽어매이는 거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입법부에 의해 행정청에 주어진 법률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정청 자신이 한 일 때문에 행정청 자신의 행동에 폭이 주어졌다는 의미에서 자기구속의 원칙으로 이름 붙은 것이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거는 진짜 왜 출제하는지 모르겠는데 빈출하고 있어요. 3번 보세요. 자기구속의 원칙이 어디서 파생된 거냐 이거 어디서 비롯된 거냐에 대해 학설로는 평등 원칙에서 파생된 거야. 왜? 쟤랑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해줘야지 대우해줘야지 라는 원칙에서 파생된 거다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인데 이 견해뿐만 아니라 학자들 중에는 다수설 말고 소수설도 있잖아요. 이런 견해도 있어요. 아니야 그거는 신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거야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아니야 그거는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파생된 거야 이렇게 보는 견해도 존재하는데 대법원이랑 헌법재판소는 그 논리적 구조가 어디에서 파생된 것인지 역사적인 원천 이런 건 관심이 없고 그냥 원고랑 피고가 치고받고 싸우니까 사건 해결해 주는 데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몰라 그냥 우린 다 이렇게 본다고요. 그래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과 신뢰 원칙 두 가지를 근거로 모아 자기구속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왜 판시를 그따위로 하냐 라면서 그게 불만인 거죠. 그걸 출제예요. 왜? 출제는 학자들이 하니까. 즉 판례는 자기 구속의 원칙, 행정입법의 원칙으로 기능한 이유는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때문이니까 싸우지 좀 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출제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예를 들면 판례는 자기 구속의 원칙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지 평등의 원칙에 근거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뭔 소린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판례가 마음에 안 드니까 판례를 좀 기억해라.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취지로 출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됐고.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5번. 기본 강의 때는 안 했던 건데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구속의 원칙은 적용 요건이에요. 재량이 인정된 영역에서 기속행위라면 쟤한테 이렇게 했어도 법에 예를 들어서 제3자가 있는데 갑이 있고 을을 제3자라고 했고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행정청이 저예요. 행정청이 을한테는 옛날에 이렇게 처분을 했었는데 갑한테는 그걸 똑같이 처분 안 한다는 이유로 갑이 소송을 걸어요. 그러면 행정청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어. 그렇게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명문으로 엄격하게 얼검해서 그렇게 규정돼 있어. 그 기속의 영역인 거죠. 그럴 때는 적용 안 돼요. 자기 후속의 원칙이 인정돼가지고 갑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냐면 법에 행정부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 그 결과 저는 을한테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야 너는 을한테 이렇게 행동을 해줬는데 선택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는 다르게 행동하는 거야. 그걸 문제 삼는 게 개념이 자기 구속의 원칙이라고요. 그래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에서 동종의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행정청행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리고 실제로 사건을 특정한 방식으로 처리했던 선례가 있어야 되겠죠. 선례가 있어야 평등하게 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본대요. 됐죠? 그 다음 3-1은 강의할 예정이 없었는데 잠깐 한번 볼게요.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 및 신뢰보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학설에 따라 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 언거 없이 던져주면 뭐에 따라 푸는 거죠? 판례. 그래서 그런 것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밑에 방점을 찍어볼까요? 밑이 중요한 거죠. 됐죠? 그 다음 4번 좀 강의해 볼게요.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청이 같은 사안이라면 사안이 같다면 이미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이 해야 되는 원칙을 말하죠. 맞죠? 근데 이걸 오선지로 출제했어요. 작년에 2019년에 오선지로 제가 정선지로 바꾼 건데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처분청이 아닌 제3자 행정청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자기구속의 원칙 뭐 제3자 얘기 나왔었는데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거죠. 근데 자기구속의 원칙은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나의, 장래의, 미래의, 앞으로의 행동이 얽어매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나 말고 예를 들어 제가 국세청이에요. 근데 법무부에서 이렇게 어떤 행동을 했대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얽어매어지는가? 아니죠. 나는 그렇게 행동한 적이 없으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처분청이 아닌 예를 들어 법무부, 제3자, 여기 국세청 생각해보세요. 제3자 행정에 적용되지 않아요. 이해돼요? 왜? B의 입장에서 A 행동은 자기 행동이 아니니까. 그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8번 가볼까요? 행정청이 처분이 수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것인 때는 행정청에도 자기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자기 구속력? 그러니까 자기 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자기 구속의 원칙은 선례가 위법할 때에는 위법한 짓을 나한테도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어요. 그걸 적용해서. 그래서 자기구속의 원칙은 선례가 위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그거랑 비교될 걸로 뭐가 있어요? 신뢰보호의 원칙은 선례가 위법하다고 해서 언제나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익형량 해봐서 위법한 짓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더 크다면 그때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죠. 왜 그래요? 자, 자기구속의 원칙은 남들한테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보고 나한테도 똑같이 해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위법 사태를 양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뢰보호의 원칙은 그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위협한 짓을 해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약속한 대로 해줘라고 해서 1대1 구조라고요. 그래서 이건 위법 사태 양산의 우려가 없어요. 그래서 신뢰보호의 원칙은 선례가 위협해도 위협한 것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이익형량에 따라 인정될 수도 있지만 자기구속의 원칙은 그렇지가 않다고요. 이해되시죠? 네. 그다음 8-2 가볼게요. 그 얘기인데 민간연수원을 소유하고 있는 갑은 민간연수원 뭔지 몰라도 돼요. 막 그 수련회장 이런 거죠. 그 가짜 사나이가 아니고 뭐죠? 막 가서 막 울고 막 이러는 거 막 니네 여기 놀러 왔어 막 이러는 거 있죠. 그거 놀러 갔는데 그쵸? 놀러 갔는데
막 학생들 수련회가 막 니 놀러 왔어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다음 밤에 되면 막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막 촛불 켜고 울고 막 이러는 거 그거. 자, 민간 연수원 쏘고 있는 갑은 용도 변경 허가를 거치지 않고 숙박시설을 관할하는 관청으로부터 곧장 숙박업 허가를 받아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여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연수원을 소유한 의리를 하더라도 평등 원칙을 근거로 자신에게도 용도 변경 허가 없이 소유시설에 대한 숙박업 허가를 내줄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뭐라는 거야? OX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툭 던져주면 뭘 물어보는 건지 모르는 지문이 되겠죠? 이런 얘기예요. 관련 법에 숙박업을 하려면 내가 연수원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로 숙박업을 하려면 용도 변경 허가를 한 다음 숙박업 허가를 받았어야 됐나 봐요. 근데 행정청이 실수로 곧바로 숙박업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바로 뭐예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는 국면이에요? 아니면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는 국면이에요? 남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죠. 그러니까 나한테도 해줘 이렇게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구속의 원칙은 그런 경우 적용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됐고, 자, 말이 빨라지고 있죠. 흥분해가지고. 네. 말을 조금 천천히 해볼게요. 평등의 원칙 23쪽. 자, 평등의 원칙 1번 주요 개념 정리요. 평등의 원칙이란 행정기관 행정활동을 하면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반대로 해석하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동등하게 처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국민을 동등하게 처우해야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됐죠? 됐고, 3번. 자, 근데 평등 원칙과 관련해서 헌법 시간은 배우는데 행정법 시간은 행정법의 영역이 아니어서 안 배우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근데 강의를 하려고요. 왜냐하면 그 공무원 시험에서 지금 행정법 영역에서 출제 난도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높이고 있냐면, 행정법이랑 헌법이 조금 이렇게 미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미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매개로 이거는 행정법의 주제가 아닌데 헌법적 주제를 끌고 와서 출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저도 행정법의 영역 바깥이지만 헌법의 영역에 속한 것들을 좀 끌고 왔는데 그 중 하나가 이거예요. 자, 그냥 단타형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자, 처분적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의 일반적인 법률하고 달리 뭐예요? 특정 사안만 규율하기 목적으로 제정되는 법률이 있어요. 예를 들어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그럼 뭐예요? 그 광주 5.18 운동에 대해서만 규율하기 목적으로 만든 거죠. 그거는, 자, 법이라는 거 원래 일반 추상적인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사건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거죠. 이런 것들을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맨 처음 제정됐을 때 헌법의 얘기지만 그냥 들어만 두세요. 헌법적으로 이거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거 아니야? 문제가 있었는데 결론 않는다라고 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처분적 법률이라고 뭐 평등의 원칙과 관련된 뭐가 있었는데 위헌이냐? 아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얘는 헌법의 영역인데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끌고 와 봤어요. 됐죠? 관련 조문 정리 11은 뭐예요? 헌법에 평등의 원칙을 선언한 게 있는데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눈으로 한번 봐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 자, 25쪽에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엄청 많이 했죠. 자, 신뢰보호의 원칙 엄청 많이 해서 조금 쉬었다 들어갈게요.